모든 감정의 진원지이자 나 자신을 증명하고 또 사회와 연결하는 수단, 바로 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이 살아온 모든 시간과 기억, 감정까지 새겨진 하나의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의학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몸의 연대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면역학자 신희철 교수님, 그리고 법의인류학자 박대균 교수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신희철 교수님께서는 이제 면역학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학문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거를 연구하는 분야를 미생물학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우리 방어작용을 하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을 이제 면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랑 시작이 됐지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암에 대해서도 면역 반응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과잉 면역 반응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지금은 좀 더 확장된 영역의 그런 의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 또 몇 명 없는 직업입니다. 법의학자는 많이 들어봤어도 법의인류학자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대균 교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직접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법의학자가 형체가 온전한 시신을 부검해서 사인을 밝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면 법의인류학자는 부패가 진행돼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거나 또는 완전히 백골화된 시신을 부검함으로써 신원 확인에 대한 부분이든지 사인에 관련된 부분을 밝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한 분께서는 살아있는 몸을, 그리고 또 한 분께서는 생명을 잃고 난 뒤의 몸을 연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의 연대기라는 주제로 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은 그냥 딱 타고나게 태어나고 그렇게 성장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정도라고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좀 어떤 기록을 좀 남기는지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이런 예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쌍둥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럼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은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살다 보면 물론 다른 경험도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주로 전공하는 면역학의 측면에서는요, 살면서 다른 감염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코로나에 걸렸는데 누구는 안 걸리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그 나중에 면역 반응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기억이라는 표현을 또 다른 말로는 각인 이런 말씀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전공하는 기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법의인류학적으로서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거는 법의인류학과 해부학을 연관해서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몸은 뇌와 척수라고 하는 중추신경계통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생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활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장기의 기억이 되고요. 그 기억된 기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면 좀 답답한 게 훈련 과정에서 그냥 굉장히 똑같은 과정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잖아요. 단순하게 스윙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한 동작들이 근육에 기억이 되면 뇌가 의식적으로 근육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근육이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과정 속에 훈련 과정 속에 심장 포함한 순환계통, 허파 포함한 호흡계통 이런 계통들이 역시 훈련을 받게 되다 보니 지속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결국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것, 걷고 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다 몸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중에서도 또 법의인류학자이신 박대균 교수님께서는 주로 백골사체 신원을 밝혀내는 일을 또 주로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뼈에 좀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다고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뼈는 만들어지고 네. 파괴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근데 그게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사춘기가 지나게 되면 뼈는 유전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명령 같은 걸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실행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출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골반을 이루는 뼈가 3개가 있는데 이 골반을 이루는 뼈가 출산이 가능하도록 완전히 변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 부위의 뼈를 분석하면 남성과 여성 성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반을 이루는 뼈는 넙다리뼈, 넓적다리 부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뼈, 왼쪽에 있는 뼈가 마주보면서 관절을 이루는데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이 마주보는 뼈가 서로 마모되면서 이 모습이 변형됩니다. 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사망 당시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세월만큼 많이 안 걸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분의 데이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연령대에 있는 데이터들이 여러 개 모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뭐 죽어서도 내가 나라는 걸 또 밝힐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살아있을 때 몸에서 수많은 기록을 또 남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 교수님께서는 또 면역기억 백과사전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 면역기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정확히 우리 몸에 어떤 것들을 기억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혹시 사회자분께서는 네. 내가 과거에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다 기억할 수 있으세요? 다 기억 못하죠. 못하죠. 네, 그냥 그러니까 수두 한 번 걸렸던 거 그런 식으로 기억나는데요. 자기 인생에 네. 그냥 어떤 특정하게 기억나는 것들. 네, 코로나 아팠어서.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맞아요. 있겠죠. 네.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또 어떨 때는 그냥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미생물에 많이 우리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더라도 다 기억을 남깁니다. 특히나 이제 면역기억이라고 하다 보면은 네. 항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항체는 각각의 바이러스, 종류가 다른 바이러스, 종류가 다른 세균에 각각의 항체들이 생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검사를 우리 몸을 해봤을 때 어떤 바이러스에 항체가 있다는 거는 그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이제 과거에도 의학에서는 항체 검사 같은 거에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면역 세포에는 이제 항체를 내는 세포 말고 T세포라는 다른 또 유사한 세포가 있는데요. 걔네들의 기억을 제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이제 정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체보다 연구하기는 좀 더 어려운데 여긴 더 많은 기억들의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이 T세포를 열심히 아주 깊게 파고들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바이러스에 걸렸었고 뭐 어떤 백신을 맞았었고 어떤 세균이 걸렸는지 그 한 사람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그거는 이렇게 네. 피를 뽑아서 기본적으로는 피를 뽑아서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세포를 분석하면 그 안에 그 그렇죠. 기록들이 다 남겨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신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아팠던 기억 정도는 예. 나는데 뭐 백신을 사실 뭐 엄마 따라 맞은 것도 있고 제가 가서 맞은 것도 있고 그렇죠.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예. 근데 또 세포 얘기가 나와서 또 신 교수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생각이 났는데요. 아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바이러스의 저항력을 갖추기 위한 면역 세포들로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NK 세포, 뭐 T 세포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세포들의 좀 정확한 역할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인간들도 분업을 하죠. 그렇죠. 분업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네. 협동 작업을 하잖아요. 지금 면역 세포들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식 세포라고 하는 거는요, 세균 같은 걸 무조건 막 먹어치워요. 그리고 막 해결사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막 그 호중구라는 세포는요, 자기의 끈적끈적한 DNA를 세균한테 막 뿜습니다. 그럼 그물처럼 제가 그래서 별명을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데 네. 막 세균을 막 얽어매요. 그럼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옴짝달짝 못하게 된 세균들을 대식세포가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는 그런 네. 세포들의 역할이고요. 또 뭐 항체를 내는 B세포,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골라 죽이는 T세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또 서로 간의 의사소통도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이 조그만 녀석들이 굉장히 자기들끼리 역할을 나눠서 이제 일을 막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새삼 신기하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의사소통을 한다는 게 또 약간 좀 믿겨지질 않잖아요. 네. 인간들은 말을 하면 되지만 그렇죠. 얘들이 세포 간에 말을 할 것 같지도 않고. 네. 근데 신기할 정도로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이 세포가 이 세포한테 뭐 예를 들자면 너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너도 지금 빨리 깨어나서 활동을 해야 돼. 이런 신호를 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게 있어서요. 필요할 때마다 다른 다른 사이토카인을 내뿜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잘 밝혀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주신 면역 기억 외에도 다른 방식의 생체 기억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아, 예. 제가 늘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기억하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뇌 활동. 머리,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생물학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전공하는 면역을 면역.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가 다가 아닙니다. 그 얘기들은요, 꽤 연구의 역사가 좀 오래됐는데요. 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그럴 때 유럽에서 굉장히 기아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 배고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생존자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 심지어는 2세, 그 자손들까지도 뭔가 생물학적인 변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연구하다 보니까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우리 몸의 유전자는 DNA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DNA의 그 서열은 정보는 안 바뀌는데 거기에 약간의 변형들이 와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자기 자식한테도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면역학의 기억은 아닌데 네. 유전자의 기억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적 기억이라고 해요. 의학자들은 가끔 이제 어떤 현상을 명명할 때 좀 재밌는 명명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피부에 상처가 난 다음에 남는 흔적을 뭐라 그러죠? 흉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코로나 후라든지 다른 뭐 바이러스 후에도 내 몸이 바이러스가 없어져도 완전히 정상화가 안 되는 현상을 분자적 흉터라고 얘기합니다. 분자적 흉터. 예, 그러니까 분자상의 흉터.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흉터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얘기인데 네. 그거를 분자에도 어떤 비가역적인 변화가 와 있다. 아. 해서 어떤 영구적인 변화가 와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억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자의 흉터 이런 용어들도 재미있는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한 개념으로 그렇죠. 내 몸에 뭔가를 남겼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아,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저마다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자, 또 최근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의 뇌에서 사후에 오히려 활발하게 움직이는 신경악교세포, 즉 좀비 유전자라고 불리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일부 세포는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중추신경계통인 뇌에서 뇌세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경 자극 전달 신호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악교세포라고 하는 세포의 보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한 서너 개에서 10개 정도의 신경악교세포가 신경세포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네. 그 연구를 하셨던 분들은 뭐냐면 뇌 조직을 가지고 뇌 신경 질환, 뭐 알츠하이머, 정신분열증, 그리고 자폐증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연구 그룹이 우연한 기회에 수술 현장에서 뇌를 기증하시겠다는 분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 채취한 뇌 조직을 채취한 그 순간부터 24시간이 경과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나 조금씩 잘라서 확인을 하셨겠죠. 그 확인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 사망 이후에 뇌세포는 곧바로 사멸합니다. 그런데 이 뇌세포를 보조하고 있었던 신경악교세포 중에서 염증 반응을 담당하거나 또는 청소 기능을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의 활성도가 한 12시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24시간까지 그때까지도 연속되는 걸 본 겁니다. 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네. 그렇다고 하여 이 세포가 막 재생돼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뇌세포가 어떤 전기 신호를 만드는 것인데 그 세포는 바로 죽어버립니다. 아. 그런데 이 죽게 된 다음에 주변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잔재물 같은 게 생길 네네. 텐데 그 잔재물을 없애려고 하는 세포의 활성도가 올라가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게 바로 부검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보통은 받아들이는 건 부검 결과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검은 사망 원인이 좀 궁금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즉 변사 상황에서 주로 부검이 이루어집니다. 네. 부검 상황이 된다면 우리 몸에 있는 주요 장기는 주로 머리 안, 가슴 안, 배 안 이렇게 세 가지 공간 안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간을 의미하는 삼강, 거기를 관찰하는 부검이다 하여 삼강부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가슴을 열고 네. 심장, 허파를 꺼내서 사인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배를 열어서 배 안에 있는 소화장기, 비뇨생식장기들을 관찰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머리를 열어 뇌를 적출한 다음 뇌에 사인이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가장 끝쪽으로는 이제 목 부위를 관찰함으로써 예, 부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많지는 않은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을 통계 분석한 연구 결과가 2022년도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1년 사망하시는 분 중에서 약 3% 정도만 부검이 시행되는 것으로 그 연구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네. 변사자라하여 좀 의심되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 건수 중에서도 약 13% 정도만 부검이 시행된 것으로 그 연구 결과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부검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그 유교 사상에 대한 그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 시신을 부검한다, 시신을 해부한다, 그리고 시신을 활용해서 어떤 사후적인 변화를 보는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좀 더 부검하는 건수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들이 좀 생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거나 또는 이 질병을 효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게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법의인류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다른 나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저를 포함한 뭐 법곤충학 하시는 분들이 동물, 그 중에서도 돼지가 제일 사람이랑 비슷하게 부패되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활용해서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한 연구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동물이 이 정도 되니까 사람도 그럴 것이다로 어찌 보면 추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 시신을 활용해서 부패되는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는 연구시설이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사후 경과 시간 추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을 좀 지속적으로 주변 분들한테도 알리고 뭐 사회에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서 이 시설이 혐오 시설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연구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좀 기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